고용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많은 인재들이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 순환 보직제 등으로 우수 인재들의 전문성을 키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맞은 인재를 적절한 자리에 잘 써야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인데 그만큼 사람을 관리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어렵고도 중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재 경영과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죠. 인사혁신 어떻게 이뤄야 할지 오늘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근면입니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지금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점은 뭘까요? 한마디로 능력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날개 꺾인 공무원이죠. 능력은 있는데 날개가 꺾였다. 예, 그렇죠. 1980년대만 하더라도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사를 배웠습니다. 그때 기업의 총무과장이나 정부 부처의 총무과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세계를 상대로 하기. 그 결과 지금은 인사 담당 사장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한 사이즈와 규모가 되는 정부는 아직도 총무과장 시대입니다. 이 민간과의 격차가 결국은 오늘의 공무원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기업은 세계 인류 인재와 인재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에게부터 공무원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스스로 고칠 능력을 하고 있는가? 그 예. 풍토는 어떤가 하는 문제는 참 이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고요. 예. 최고의 인재를 가지고서 왜 일을 못하나? 이거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날개를 누가 꺾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문화에 이제 익숙해져 버려서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대국민 서비스에서의 뭔가 혁신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그냥 남일 보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결국은 비전이 있는가? 예. 전문성이 있는가? 또는 그걸 하고 싶은 도전 정신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힘들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왜 되는가죠? 옛날에 엘트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국가를 리드했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목표가 없어졌죠. G3 뭐 이런 원대한 꿈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예. 네. 엘리트 집단을 월급쟁이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첫 번째는 순환보직의 문제가 있습니다. 1, 2년 하면 자리를 바꿔줍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한 얼치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사한 일이 되죠. 있는 동안 별일 없으면 되죠. 두 번째는 사후관리가 너무 많이 합니다. 기업의 품질관리가 도입되고 인류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가 생겼고요. 공무원은 사후관리하게 되니까 예방관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감시, 감독은 많은데 예방관리, 즉 기업의 품질관리 같은 게 부족하지요. 예. 이러한 시각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의 문제이고 인사 시스템의 문제이죠.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은 그래서 기업보다 늘 한 박자 느립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지금 그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 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해법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국민은 어떤 공무원을 희망할까? 서비스 잘해고요. 예산 작게 써주고요.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켜줘서 우리 아이들의 나라를 괜찮은 나라 만들어주는 거. 이게 공무원한테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다면 생산성 더 올려주고요. 더 전문화시켜주고요. 그러한 인사 시스템의 혁신. 심지어는 공무원 한 번 되면 영원히 공무원 할 수 있습니까? 예. 기업에서 가능합니까?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까요? 이런 공무원 퇴출제까지도 폭넓게 다루는 인사 혁신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그런 경직된 잘못된 문화는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좀 달리하는 정부가 등장을 하면 좀 바뀌기는 하는 건가요? 뭐 정치와 행정의 간격이 좀 있어야 되겠죠. 행정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 모두를 위한 거죠. 예. 정치는 정치 집단이 생각하는 이념이나 방향성이 있습니다.
국가는 꼭 그거에 따라가는 건 아니지요. 예. 이 점이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공무원한테 그 스스로의 전문성에 맞춰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라고 요구를 해줘야 되는 예. 정치적 중립성은 그래서 보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공무원의 인사권에 대한 뉴트럴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요. 정권에 의해서 재단되어지지 아니하고 예. 이 통상적으로 정책 분야가 있고요. 수행 분야가 있고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를 책임지는 분들이 뭐 그렇게 자주 바뀔 필요 있습니까? 예. 그렇죠? 수행 부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요. 정책 부서만 자주 바꾸면 되겠죠. 다르다면. 예. 그렇지 않죠, 지금은요. 이 공무원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소신으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법률에 나와 있고요. 그것을 안 지켜지는 이 문제는 이제 고쳐야 되죠. 공무원의 민물 썰물 예. 이 행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거는 모두가 지켜줘야 될 기본적인 법적 장치라고 봅니다. 예. 또 하나의 뭐 공직사회 문제점으로 좀 지적해보고 싶은 게 바로 보훈 인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지금 선거철이기도 하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반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는 거고요. 처장님께서는 이 보훈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이거 쉬쉬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능력이 부족한 분을 임명해서 생기는 문제걸랑요. 또 자리는 없으니 예. 이분들을 그냥 별도로 대접해주고 그거 안 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2,000명 정도의 국가자문위에 만들어서 연봉 1억 준다면 예. 그 자리에 안 보내셔도 돼요. 대개 2년 정도 근무시키니까 예. 5년 동안 2턴 4,000명 연간 2천억 그럼 1조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예. 공기업 가서 한번 문제가 터지면 이게 몇 조입니까? 누구 부담이죠? 국민 부담이고 세금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따로 딱 네. 하는 일도 없는데 이렇게 그렇죠. 연봉 1억씩 주는 건 또 지금 논란이 되지 않나요? 가서 문제가 되는 건 더 예. 문제가 되겠죠.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선거에 공이 있는 공신들이 소위 말하는 공신들은 어디 자꾸 이상한 산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보내지 말고 차라리 국가정책자문회의 같은 데 그렇죠. 딱 그런 소속해서 기여를 하고. 하고자 했으니까. 예, 그것도 더욱이 굉장히- 뭐 예. 더욱이 능력 있는 분들은 얘기가 다른 거고요. 억지로 하는 게 문제됐죠. 지금까지 예. 보면. 조금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요. 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공직사회 개편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뭐 답은 이미 다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의 시선에서 접근해야 된다. 국민의 시선에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정자들도 국민의 시선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게 너무 평이한 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기업을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지요. 예, 사람이 세계 인류화 됐습니까? 됐죠. 예, 경쟁력이지요. 국가도 정부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그럼 사람이 경쟁력이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을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그냥 편하고 일 쉽고 정년 보장되고 연금도 보장되어지고 예, 그만두면 뭐 그 뒤에 자리도 보장되어지고 물론 예. 뭐 고위직입니다만 그건 이런 거죠. 우리 민간에서는 소확행을 얘기하는데 네. 공무원은 소확정이지요.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정년이 보장되니까. 그렇죠? 소확정이요? 이런 겁니다. 정년 이후도 보장돼 있잖아요. 예, 연금이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예. 이게 채용 기준의 문제죠. 어떤 사람 뽑으시겠어요? MBN의 사람을 뽑으신다면 왜 지원했습니까? 편안하고요. 정년 보장되고요. 쉽게 일해도 되고요.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왜 뽑습니까? 뽑으시겠습니까? 안 뽑아야죠. 그러니까 채용 기준에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육성하고 채용하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 채용을 예. 개편하고 연간 5만 명 이상이 공직에 들어갑니다. 네. 예. 준비해야죠, 국가에서. 왜 공무원 고등학교 넣고 공무원 대학교 넣고 공무원 대학원은 없습니까? 5만 명이면 굉장한 산업군이죠. 이거 이제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처장님께서 실제 인사혁신처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좀 새로운 좀 변화를 시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주의를 도입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땠었나요? 그 효과가 좀 있었나요? 성과주의를 연봉제를 도입해서요. 공무원의 5급 이상의 연봉제를 다 하게 했고요. 대학 교수들도 이 연봉제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걸 확대해야 되겠죠. 문제는 속도입니다. 공직사회의 이 속도가 늦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속도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예. 이제 좀 문제고요. 평가, 보상,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성과를. 잘하는 사람은 잘 대접해주고 덜 잘 성과가 없는 사람은 거기에 적합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 같이 평균적이죠. 예.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더욱이 뭐 일부 성과급을 논아주었더니 그걸 다 합쳐서 논아갖는 이런 사례도 나왔습니다. 성과급을요? 예, 이건 법 집행의 문제지요. 국민을 어떻게 보는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아마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이제 일자리 창출 문제가 모든 정부 이제 앞으로도 등장하게 될 새 정부에서도 핵심 과제가 될 텐데 일자리 늘린다 그러면 대부분 편하게 이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돈을 풀어가지고 뭐 단기 인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죠. 예.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좋은 일자리는 지금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50만 정도가 학교를 졸업하는데 예. 1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역량을 정부가 투입해야 되겠죠. 좋은 일자리는 누가 만들죠? 기업이 만들죠. 기업이 만듭니다. 그 기업이 어떻게 만들겠냐? 기업의 운신의 폭이 넓어야 좋은 기업이 나옵니다. 예. 법으로 자꾸 규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하거나 안 하지요. 우리나라 법의 규제라는 건 뭐 누차 얘기됐던 거고요. 결국은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돼야 되는데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 몇 개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세계와 경쟁했지 국내 정책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믿고 가야 될 길이죠. 그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간절한 심정으로 구하고 있는 게 바로 취업준비생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좀 좌절하는 세대가 바로 이 청년 세대인 것 같은데 혹시 취업준비생들에게 좀 조언이랄까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쉽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 잘하는 인재입니다. 일 잘하는 인재는 뭐냐? 첫째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비입을 갖냐? 예를 공무원의 가치 같은 거죠. 두 번째가 전문성입니다. 그 일을 맡겼을 때 얼마만큼 연구해서 해낼 수 있느냐. 전문성이죠. 세 번째는 협력이죠. 어떻게 같이 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결국 이 태도, 전문성, 협력 이게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라고 보는 거지요. 이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취업 준비생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정말 이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을 경우에 우리 공공 분야에서 공무원 조직이 정말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그게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질지 아주 좋은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또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정부 운영을 혁신해야 됩니다. 20년 전에 100조짜리 국가였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600조입니다. 우리 정부 6배로 성장했습니다. 운영하는 시스템은 같습니다. 장관 숫자가 왜 중요합니까? 일 잘하면 되는 거죠. 일 잘하는 정부, 준비된 공무원.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해야 되는 길 아닙니까? 예. 메르스 때 경험하지 않았고 질병청을 안 만들었으면 지금 팬데믹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때그때 운영의 플렉시빌리티가 훨씬 강해져야 됩니다. 조직에 유연해야 되고요. 장관 수, 부총리 수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량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 되죠. 올해 당선되신 분이 2022년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장관 숫자가 일합니까? 아닙니다. 책임 있는 정부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요. 정부 인사 기준이 세계 정부의 경쟁입니다. 그럼 세계 정부와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 국가 대표급 인재 등용 이런 시스템 또는 그와 같은 인재 경영 시스템, 국가적 인재 경영 시스템을 갖춰야죠.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죠. 과거, 오늘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느 기업이 과거와 오늘에 매달립니까? 다 내일에 매달리죠. 벤처기업 1인 창업자도 국내 제일, 세계 제일을 꿈꿉니다. 그게 오늘이고 우리 아이들의 시대이죠. 예. 스스로 끊임없이 혁신하라. 뭐 그의 말씀을 그겁니다. 해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 정부의 새 정부에게도. 인사가 만사가 아닙니다. 인사란 만사의 시작이다. 아, 좋습니다. 네, 차장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겨울철에는 폭설과 빙판길 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더욱더 커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생활 속 안전사고를 똑똑하게 대비하고 또 안전하게 겨울을 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내 주변의 안전정보를 지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라고 있습니다. 이 생활안전지도는 재난부터 치안과 교통 등 6개 분야에서 다양하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먼저 도로 위 빙판길인 상습 결빙 구간 정보와 실시간 동파 위험도 확인을 통해서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안전정보가 제공돼서 지역별 지진 발생 정보, 또 교통량, 도로 공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질 정보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위치 정보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대피시설뿐만 아니라 경찰서와 소방서, 가로등까지 총 44종의 안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도에서 검색할 수 없는 산림과 해양 등 비주거 지역에서 재난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지점 번호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또 신속하게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전지도는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장소나 지역을 검색한 후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지도를 통한 안전정보 외에도 시설물 안전정보와 지역별 안전지수 등급, 그리고 안전 통계자료 정보까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결정짓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지난해 11월 치러진 시험에서 문제 출제 오류가 인정되며 많은 논란이 됐는데요. 사상 첫 시도였던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번 출제 오류가 벌써 9번째라는 사실에 수능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시와 교육 제도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임성호 교육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사상 첫 문이과 통합 시험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수능 문제 출제 오류가 나오면서 여러 우려 섞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능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대한민국 고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 교육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좀 얼마 전에 이제 법원에서 학원과 독서실 또 뭐 스터디 카페 같은 곳에 방역 패스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본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효력을 정지시켰거든요. 행정법원에서. 일단 지금 학원을 직접 이제 관장하고 계시니까 이번 법원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학생들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같으면은 접종을 받고 뭐 후유증이 있을 것 같으면 휴가를 내기라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죠. 특히 또 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매월 전국 단위의 그 모의고사 네. 시험을 봐야 됩니다. 예. 근데 백신이 지금 1차, 2차, 3차까지 계속 맞아야 되는 건데 이 학생들이 시험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 고입, 대학 입시가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어떤 고려가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어떤 그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단순 후유증에 의한 어떤 그 부담이 아니라 이 시험에 그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어떤 일정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소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부모들이라든지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인 거죠. 예. 미접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미접종자들의 감염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꼭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방침을 계속 유지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갭이 너무 컸었죠. 예. 그동안 그 어린 학생들에게서는 조금 그 어떤 편안한 상태를 뭐 맞든지 메시지를 안 맞든지 줬었던 선택을 거죠. 줬었죠. 예. 그런데 지난 12월 달에 갑작스럽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그것도 2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을 시키겠다. 그런데 지난 12월 달은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기말고사 기간이었었고 예. 기말고사 기간에 접종을 한다라는 것도 좀 어려울 거고 그리고 또 1차, 2차까지 같이 동시에 맞아야 되는데 예. 사실 3월 또 신학기가 시작되는 거고 4월 달이 되면 이제 중간고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학교 현장에서는
시험 기간에 어떤 그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실제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이 실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번 시험을 보게 될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그 시험을 실제 응시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대로 입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부인할 수가 없는데 예. 이런 학생들의 어떤 그 특수한 어떤 일정이라든지 학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고려가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시스템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어떤 그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만 있는 것이 아닌 어떤 그 특수성 집단이다 이렇게 예. 조금 인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좀 이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수능에서 생명과학 2였죠. 그 네네. 문제 오류가 나면서 굉장히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제 혼란이 있었잖아요. 법원에서 오류를 인정을 했고 전원 정답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 문제가 등급을 어떻게 차이를 나게 하기도 하고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그런 일이 좀 실제로 벌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생명과학 2가 이제 과학탐구 2 과목이라고 그러죠. 예. 이 과목의 특성이 뭐냐면은 서울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학탐구 2를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됩니다. 네. 우수한 학생들이 일단 응시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의대 같은 경우에도 과학탐구 2를 응시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일단 보는 과목이다 이렇게 예. 특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문제가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20문제 중에서 이 문항 자체가 20번 문제였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가장 끝에 배치가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한 문제 때문에 서울대를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의대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문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문제 출제 오류가 인정을 하지 않았었죠. 평가원에서는. 그런데 학생들이 이 문제 오류가 있다. 심지어 외국에 있는 교수들한테까지 자문을 구해가면서까지 네. 직접 소송을 참여하면서 문제 출제 오류를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전원 정답 처리를 하게 되어서 사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혼란이 생겼다고 볼 수도 예. 있는 거고 뭐 관계 당국에서도 뭐 책임을 지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죠 이게. 출제 오류가 이제 이번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미연에 방지가 안 되는 것인지 혹시 구조적인 문제 원인도 있나요? 2004학년도 이래로 지금까지 9번이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9번 중에서 5번이 과학탐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주요 과목인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수학에서는 거의 발생을 안 했었죠. 많이 보는 과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신경을 쓴다는 생각이 들고 과학탐구는 8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 각각을 보면은 불과 몇천 명밖에 안 보는 예. 시험 과목들이 한 3-4과목 정도가 됩니다. 숫자가 적은 과목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시하지 썼다. 않느냐. 예. 저희 그 학원가 선생님들이 봤을 때 문제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스크린 시스템에서 게을렀다 이런 어떤 그 심한 표현까지 나올 정도가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스크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예. 조금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죠. 그리고 지난 3일에 대학 정시 원서 접수가 이제 마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뭐 좀 정시 지원 경향에서 좀 어떤 다른 특징들이 좀 나타났나요? 올해가 이제 문과, 이과 학생들을 구분해서 같이 시험을 보는 통합 수능이었었죠. 첫 해였죠. 특히 수학 과목에 있어서 이과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실제 시험을 봤더니 실제 잘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의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은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과 학생들은 오히려 2배, 3배 정도 늘었죠. 지금까지 이과에서 문과로 원서를 낸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시에서 이과에서 문과로 내는 학생들이 저기 상위권 대학들도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이과 학생들이 지금 현재 문과로 넘어와서 원서를 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의약학 계열로 초집중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지방권 모두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예. 지원자 수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모두가 상향 지원 추세입니다. 전문대 갈 학생들도 4년제 대학, 지방권 갈 학생들도 서울 수도권으로 또 같이 경쟁률은 높아졌는데 서울권 경쟁률 높아지는 거하고 지방권 경쟁률 높아지는 걸 놓고 봤을 때 예. 그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 서울권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래서 대학 간의 어떤 그 양극화, 지방권 대학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명문 어떤 그 그룹핑에 못 들어가는 대학들은 네. 미달 사태까지도 예. 거의 한 20개 가까운 대학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도 대단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과생들이 문과 계열의 대학에 대거 지원했다는 거는 그냥 합격을 보고선 내 전공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일종의. 수학 점수가 그 같은 그 문항을 틀렸다 하더라도 이과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점수가 높게 형성되는 구조가 그러니까요. 통합 수능 시험입니다. 사실 점수 체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예. 이과에서 문과로 이렇게 교차 지원을 하는 것이 거의 한 30에서 50%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 사실 문과 학생들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 한 30에서 50% 정도는 탈락이 발생할 수밖에 불가피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성적 잘 나온 이과생들이 다 합격될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문과 상위권 학생들도 상당 부분들은 또 뜻하지 않게 재수의 대열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진 거고 예. 또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향 지원 추세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서울권하고 수도권의 지원자 그 숫자 자체가 거의 한 7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구조적으로 떨어진 학생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점수에서 고득점 학생들이 그만큼 또 내년도에 올해죠. 올해 고3 학생들이랑 겨눈 어떤 재수생들의 수준 자체가 대단히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로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나 이제 문과 안 갈래, 나 이과 갈래. 그럴 수 있죠. 그게 훨씬 유리한 전략이잖아요. 대학 입시 전략으로 뭐. 수학 과목의 강건인데 지금 현재 또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가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문과에서 이과로 가는 네. 거. 반드시 과학탐구를 시험을 봐야 된다라든지 예.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를 반드시 봐야만이 우리 대학 이과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진입 장벽을 높게 세워놨습니다. 반대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가는 것은 진입 장벽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대학에서. 그렇다면은 문과이지만 수학에 있어서 이과 집단에 소속된 학생들이 수학 점수가 높게 형성되는 구조의 패턴의 예. 시험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문과지만은 수학의 미적분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차피 문과에 지원해서 사탐을 공부를 하되 수학만큼은 미적분을 하면은 같은 100점 만점 중에 80점을 맞더라도 문과 집단에 속한 학생들보다는 이과 집단에 속한 미적분 학생들이 한 2, 3점, 크게는 한 3, 4점 정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작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예. 올해도 이 구조적인 문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보다 수학을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예. 이런 어떤 팩트 자체가 바뀌어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 문과 학생들이 이과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수학을 못하면 나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라는 문과생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1, 2학년 학생들이 이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좀 복잡한 얘기지만은 수학이 이제 30문제인데 22문제는 문과 이과든 같이 풀어봅니다. 나머지 8문제들이 각각 문과 이과 나눠서 이제 학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문과가 예. 학률과 통계죠. 이 22문제 같이 풀어보는 문제에서 가장 큰 변별력이 생깁니다. 그럼 이 22문제는 수학에서 어디서 출제가 되냐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 2에서 22문제가 출제됩니다.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 핵심 변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1학기, 2학기 때 배우는 수 1, 2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했느냐가 대입 수능에서 어떤 성공의 핵심적인 키가 되는 부분들인 거고 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고서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어떤 공통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통 수학을 하고 있지만 수 1, 2를 얼마만큼 잘하기 위한 어떤 발판을 예. 만들어 놓느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게 언제부턴가는 정시 비중이 자꾸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정시 비중이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자꾸만 갈수록 높아지는 건데 이게 정책적으로 교육 정책 방향으로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역행하는 건가요? 조금은 이제 역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죠. 예.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주요 대학들은 40% 정시를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럼 수시에 못 뽑고 넘어오는 인원들까지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이다. 주요 대학들은. 네, 네. 물론 지방권 소재 대학들 여전히 수시 비중이 거의 7, 80%이지만은 주요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시가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예. 거죠. 그런데 또 학생들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수시는 또 너무 지나치게 학교 내신 위주의 전형이다 보니까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내신을 망쳤을 경우에는 사실 주요 대학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네.
역전의 기회가 없다.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보완적 기능을 하는 것이 정시 수능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과거 한 80%를 수시에서 뽑던 것이 이제 한 절반 정도로 낮춰졌다. 예.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해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봤을 때는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자력으로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 되는 거기 때문에 수능 중심의 공부 패턴은 굉장히 강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학 합격자 발표가 쭉 나고 그래봐야 좀 더 정확한 분석은 나오겠습니다만은 고질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대학에서의 그런 격차 차이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을 못 채워서 지금 난리잖아요. 다들 수도권으로만 몰려오려고 그러고 올해 입시 전형을 봤을 때도 그런 양상은 계속 이어지겠죠? 금년도가 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수생은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던 반수생이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오히려 재수생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학 입시 어떤 그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대학과 학과를 바꿀 수 있는 이제는 새로운 어떤 하나의 어떤 시험 제도. 예. 그래서 수능 응시생 중에서 뭐 재수, 삼수 아니면 대학을 졸업했던 학생들이 다시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풍토가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어 가고 있고 취업 난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점점 더 어떤 전문직이라든지 예. 인기 선호 대학 쪽으로 가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 예.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 이하의 그 고1, 3학년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자체가 그대로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현재 분명히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예.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차분하게 좀 고칠 건 고치고 그렇죠. 방향을 좀 잡을 건 잡으면서 새 정부가 좀 교육 정책을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